트럼프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돈을 더 내지 않는 동맹국에서는 군대를 빼겠다는 거였어요. 주한미군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소리에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미국 의회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대장이 나타나서 한국과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군사 협력을 줄이기는커녕 전투기와 군함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콕 집어가며 오히려 한국에 더 단단히 매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 미국 국방부도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빠지겠다는 신호와 매달리겠다는 신호가 동시에 터져 나온 겁니다. 미국이 왜 이 타이밍에 한국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실체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실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제조업이 무너진 미국의 상황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한국의 속도가 만나면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겉으로는 동맹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절실하게 기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반도의 안보 지형과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신호인 셈이죠.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 신호가 정치적인 잡음인지 정말 한국에 도움이 되는 신호인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매달리는지 알려면 먼저 미국 내부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태평양 한가운데 미군 구축함 한 척이 떠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엔진 개통에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전투 불능까지는 아닌 애매한 상태였거든요. 함장이 본토 정비창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정말 황당했어요. 정비를 받으려면 꼼짝없이 6달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6달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해군이 고장난 배 한 척을 제때 못 고쳐서 반년 동안 번호표를 뽑고 줄만 서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품 수급이 꼬이거나 늦어지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비행기가 그냥 경납고 안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고 싶어도 꼼짝없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미 해군 함정 상당수가 정비 일정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밀려 있어요. 배 한 척이 빠지면 그 빈자리를 다른 배가 서둘러 메워야 하는데 그 배도 이미 골골대며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공군도 심각합니다. 일부 전투 비행단은 당장 띄울 수 있는 비행기 비율이 기준치 밑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와 배는 충분히 있는데 정작 쓸 수가 없는 꽉 막힌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 안방에 있던 제조업을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자동차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육중한 배를 짓는 조선업도 해외에 다 맡겨버린 겁니다. 군수 분야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일할 정비 인력이 줄어들고 시설은 녹슬어 가는데 30년, 40년 넘게 묵묵히 일하던 숙련공들이 하나둘 은퇴를 해버린 겁니다. 뒤를 이을 사람을 키우지 않으니 기술의 맥이 뚝 끊겨버린 거죠. 그 빈자리가 30년, 40년 넘게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 혹독한 청구서가 이제야 날아온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느라 인도태평양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바로 이 타이밍에 정작 그 거대한 전력을 유지할 정비 인프라가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거죠.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군대가 배를 제때 못 고쳐서 발을 구르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포 맛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건물은 으리으리하고 간판도 거대한데 막상 주방을 들여다보면 맛을 책임지던 나이 지긋한 주방장들이 다 은퇴해버린 겁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손맛도 없고 요리가 나오는 속도도 한참 느리거든요. 결국 그 잘나가던 노포가 어떻게 했냐면 옆 골목에 있는 점고 실력 좋은 가게에 자기들 레시피를 넘겨주고 요리를 대신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지금 딱 그 처지에 몰린 거예요. 미국 국방부도 이걸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2024년에 본토 정비창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권역 지속 지원 체계, 즉 RSF 정책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전쟁이 나면 본토에서 물자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현지 동맹국에서 즉각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군함에 기름 넣고 무거운 탄약 채우고 고장난 부품 고치고 수송하는 것까지 전부 인도태평양 안에서 순환시키겠다는 거죠. 브런슨 대장이 청문회에 나가서 거리의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애타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 멀리 본토 정비창까지 배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아까운 시간이 너무 깎여나가거든요. 왕복하는 거리에 길고 긴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그 사이에 전력에 뻥 뚫린 빈틈이 생기고 그 공백이 그대로 미국의 안보 위기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인도태평양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믿음직한 수리점입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수리 속도도 빨라야 하거든요. 게다가 미군 장비를 이미 다뤄본 짭짤한 경험이 있고 중요한 설계 정보를 공유해도 뒤통수 안 칠 동맹국이어야 합니다. 그 까다롭고 깐깐한 조건을 전부 갖춘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운 좋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 파트너 자리에 서기까지 눈물겨울 만큼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사실 한국이 미군 장비를 만진 역사가 꽤 깁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무기를 가까이서 보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잔심부름 같은 보조 역할이었죠. 옆에서 간단히 점검하고 청소하고 낡은 부품 갈아 끼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50년, 60년 쌓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F-16, F-15 전투기, C-130 허큘리스 수송기. 한국은 이 굵직한 기종들의 정비를 이미 수십 년째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도 한국의 전개한 장비를 계속 굴리려면 현지인들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한국 방산업체들 창고와 컴퓨터에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무기 체계가 어떻게 설계됐고 유독 어디가 잘 고장나며 수리할 때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이런 알짜 노하우가 바닥부터 축적된 겁니다. 단순한 정비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UH-60 블랙호크, CH-47 치누크 이런 핵심 헬기들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개량 작업까지 한국이 가져왔거든요. 껍데기 열고 부품만 갈아 끼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체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단계로 올라서 버린 겁니다. 기술자들 수준이 훌쩍 뛰었고 미국도 그 솜씨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됐죠. 여기에 한국이 쥔 강력한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배를 짓고 고치는 조선 능력이에요. 한국이 세계 상선 시장의 절반을 쓸어 담고 있는 건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거대한 배를 뚝딱 만들어내는 건 물론이고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도크 시설과 기술자들 실력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자기들 본토에서는 씨가 말라가는 시설과 인력을 한국은 아직도 생생하게 굴리고 있거든요. 배를 물 밖으로 완전히 꺼내서 바닥까지 정비하는 드라이 도크라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미국 본토에서는 이 도크가 없어서 난리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옵니다. 결국 한국이 운이 좋아서 하루아침에 파트너가 된 건 아니에요. 50년 넘게 미군 무기를 닫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버텨온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타이밍에 거대한 권력으로 폭발한 겁니다. 한낱 하청업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해온 일들이 돌고 돌아 미국조차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단단한 경쟁력으로 굳어진 거죠. 그 변화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군이 설계도를 쥐어주고 여기까지만 고쳐라 지시하면 우리는 딱 그만큼만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지와 보수 계획을 통째로 짜서 올리면 미국이 그 일정에 맞춰서 자기들 장비를 태평양 건너로 보내오는 시기예요. 당장 기업들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함 정비 사업에 깃발을 꽂았고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과 도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LIG넥스원은 그 복잡한 패트리언 미사일 유지와 지원 협의에 들어갔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정비 파트너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튀는 기업 하나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가 한 몸처럼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미 해군 정비 사업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자국 업체가 아니면 외국 기업으로서는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인증 장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이 그 두꺼운 장벽을 부수고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그 자리에 한국을 먼저 초대했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다급한 속내를 보여주는 거겠죠. 전쟁통에 미군이 쓰다 버린 장비를 주워다 쓰던 나라가 이제는 그 거대한 미군 장비 전체의 수명 주기를 틀어주는 파트너 자리를 꿰차려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굳어져 있던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판에서 오고 가는 돈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를 직접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무기 수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무기를 팔면 계약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정비 계약은 사실상 끝이 나질 않거든요. 전투기를 팔 때는 제값받고 딱 넘겨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전투기를 고쳐주는 계약을 맺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부품이 닳아 떨어질 때마다, 정기 검사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기체 성능을 끌어올릴 때마다 꼬박꼬박 달러가 들어오거든요. 그 무기가 늙어서 퇴역하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셈이죠. 지금 한국이 찔러보는 건 고작 전투기 몇 대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규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정비 대상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거든요. 기존 군용기에서 이제는 육중한 군함,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무인 드론까지 협의가 쫙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군함 한 척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항공기랑은 아예 체급이 달라요. 보통 배 한 척 유지비로 수십 년에 걸쳐 수천억 원대가 깨지곤 하니까요. 패트리엇 미사일 유지 보수는 또 다른 노다지입니다.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도 비싸지만 정작 알짜배기는 레이더 시스템이나 발사대, 통신 장비를 하나로 묶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계약에 있거든요. 미군이 패트리엇을 운용하는 한 그 현금줄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일미군 전력까지 얹어주면 판이 또 한 번 커집니다. 지금 논의되는 방향대로 흘러가면 한국에 구축될 권역 지속지원 허브, 그러니까 RSH를 주일미군도 같이 끌어다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본과 한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 전력이 한국의 정비체계를 공동으로 돌려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미군 전력 규모가 한반도를 훌쩍 넘어가 버려요. 미 국방부의 RSF 예산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 거대한 돈줄이 어디로 향할지는 어느 나라가 진짜 허브 역할을 꿰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를 깔아놨고 까다로운 인증도 뚫었고 협상 테이블까지 차려놓은 나라가 무조건 영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삼박자를 다 갖춘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이거든요. 달력에 적힌 2026년 1분기라는 시점도 그래서 눈여겨봐야 하거든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의 1차 목표 시점이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한미 군사협력 구조의 판도 자체가 크게 요동치게 될 거예요. 단순히 작전권만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미군 전력을 굴러가게 만드는 기름, 탄약, 정비 권한까지 통째로 한국이 주도하는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한번 굳어진 군수 공급망은 어지간해서는 뜯어고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부품 규격부터 정비 매뉴얼, 인력 인증 체계까지 하나로 꽉 물려 돌아가는 걸 뒤엎으려면 상상 초월하는 시간과 비용이 깨지거든요. 미국이 한국에 정비를 맡기는 그 순간 이건 단기 하청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짜리 장기 약속에 스스로 서명하는 셈이 되는 거죠. 단순히 방산 수출 대박 났다고 박수만 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미군이라는 거대한 안보 시스템의 심장부에 한국이 구조적으로 깊숙이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단단히 물리면 미국조차 함부로 끊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브런슨 대장이 의회에서 던진 한마디를 보면 이 판이 그냥 돈 좀 버는 경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갑자기 서쪽을 봐야 한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한반도에서 서쪽이면 바로 중국이거든요. 브런슨 대장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가서 뱉은 말인데요. 주한미군의 임무가 단순히 북한을 막는 것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시야를 서쪽으로 쩍 벌려서 더 넓은 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 입에서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건 절대로 그냥 흘려들을 소리가 아니죠. 한국이 가진 역할을 아예 통째로 다시 정의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은 대북 억제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도 오로지 북한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브런슨 대장은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단순히 북한용 기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한국 땅에 RSH라는 군수 허브를 세우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만약에라도 대만 해협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군이 가장 빠르게 대응하려면 전력을 그 근처에서 즉각 고치고 기름 채워서 다시 보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막중한 역할을 이제 한국이 맡아달라는 겁니다. 한국이 미군의 최전방 보급 기지이자 실력 좋은 수리점으로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셈이죠. 게다가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와 국방 사령탑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미국 의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한국 기업의 미군 장비를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냉전 이후로 미국이 가장 끔찍하게 꺼렸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네 군사 자산을 외국 기업 손에 맡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도장을 찍게 되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미군 장비를 공식적으로 뜯어보고 고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훤히 열리는 겁니다. 눈치 빠른 한국 방산업체들이 이런 금빛 흐름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오션이 미 해군 정비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식적으로 깃발을 꽂았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발빠르게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미군과 맺는 정비 계약은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매출이 아니거든요. 미군과 공식 파트너가 됐다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를 받는 겁니다. 미군 무기를 직접 관리한다는 실적 하나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세일즈 무기가 되니까요.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이 절실하고 한국은 그 절실함을 지렛대 삼아서 판을 키우는 기막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엄청난 돈 보따리가 들어올 때는 그 안에 독사도 같이 숨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미군 군함을 고쳐주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정비창은 중국의 미사일 우선 타격 목록입니다. 군사 전략이라는 차가운 논리로 들여다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셈이죠.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부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적의 숨통을 틔워주는 보급창이거든요. 무기를 고치고 연료를 가득 채우고 탄약까지 공급하는 그 핵심 허브 말입니다. 거기만 초반에 꽉 틀어막아도 적의 전력은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말거든요. 미군 전력을 먹여 살리는 정비창이 한국 땅 한복판에 버티고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곳이 반드시 1순위로 제거해야 할 목표물이 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한국은 중국 본토와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깝잖아요. 인도태평양 전체 지도에서 보면 호주나 인도처럼 멀찍이 떨어진 나라들과는 다르게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바로 이 대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중국 코앞에 핵심 군수 기지를 두는 건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그 기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수리점을 차리는 게 돈 벌기엔 참 좋은데 전략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는 논리인 셈입니다. 만약에라도 대만 해협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벌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미국은 아마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대만 쪽으로 휙 돌리겠다는 소리죠. 비록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더라도 우리 땅에 있는 정비창이 이미 그 작전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참전하겠다고 입을 떼기도 전에 이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당사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살벌한 시나리오를 중국이 모를 리가 없겠죠.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 때 경제 보복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게 작동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관광객 길목을 뚝 끊고 한류 콘텐츠를 꽉 막고 멀쩡하던 롯데를 중국 시장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나를 두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차원이 달라요. 미군 군함을 고쳐주고 탄약을 쉴 새 없이 날라주는 허브가 들어선다면 중국 입장에선 이건 명백한 군사 도발이거든요. 보복의 매운맛이 사드 때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당장 한국 수출의 20% 넘는 물량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땅에 공장을 돌리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소비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얽히고 설킨 구조 안에서 중국이 다시 경제 보복이라는 칼을 빼들면 우리가 방산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뼈아픈 타격을 다른 곳에서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외교적으로 잃을 것도 참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균형을 잡아왔잖아요. 경제는 중국과 손잡고 안보는 미국의 기대는 이 교묘한 이중 구조로 버텨온 거거든요. 그런데 RSH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리는 순간 그 균형의 추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중국이 한국을 대놓고 적으로 몰아세울 명백한 구실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이 도대체 어느 편이냐고 물어도 슬쩍 발을 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지가 아예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벌어진 이 판을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한국이 이 판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촘촘한 그물을 짜버렸거든요.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향해 아주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놓지 않으면 미군을 싹 빼버리겠다는 압박이었거든요. 보통 이 말을 들으면 다들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산업계 사람들의 눈빛은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거센 압박 속에서 기가 막힌 기회를 찾아냈거든요. 논리를 한번 차분하게 따라가 보세요.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군사비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고장난 장비를 고치려면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비싼 인건비에 낡은 시설 유지비, 거기에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수송비까지 합치면 동맹국 현지에서 고치는 것보다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한테 현금을 뜯어내는 것보다 한국이 미군 장비를 직접 고쳐서 비용을 아껴주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비용 절감 논리와 동맹국의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RSF 정책은 가리키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미국이 한국의 정비 인프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선명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방위비 협상 테이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이 당장 돈 내놓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이때 한국이 슬쩍 꺼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생돈을 내는 대신 미군 장비를 우리가 직접 완벽하게 고쳐주겠다는 제안이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건 절대로 나쁜 제안이 아니거든요. 뻔한 현금보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훨씬 크니까요. 게다가 한국에서 정비를 받으면 미군 전력이 태평양을 떠나지 않고 더 오랫동안 현장에 머물 수 있잖아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한번 단단하게 굳어지면 트럼프 이후에도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군수 체계라는 건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품을 대는 길목부터 정비 계약, 사람을 키우는 훈련 체계까지 한번 한국 중심으로 톱니바퀴가 물려버리면 다음 행정부가 들어와도 그걸 뜯어고치는데 상상 초월하는 돈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한국이 닦아놓은 인프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미군이 그걸 계속 써먹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트럼프가 압박을 세게 넣을수록 한국이 쥔 카드의 값어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미국이 이미 스스로 정비할 능력을 잃어버린 이상 아무리 고함을 쳐도 결국 한국 없이는 태평양에서 제대로 버티기조차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갑이 을한테 고함을 막 지르는데 정작 그 일은 을만 할 수 있는 묘한 상황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좀 더 벌고 말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미국과 맺어온 관계의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무기를 단순히 파는 나라는 언제든 다른 나라로 대체될 수 있거든요.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툭 튀어나오면 금방 밀려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무기를 꼬박꼬박 고쳐주는 나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 프린터 한 대 들여놓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계를 사는 그 거래는 거기서 딱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토너는 다르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매번 같은 회사 제품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다른 회사 토너는 아예 호환이 안 되니까요. 프린터 만드는 회사는 기계 한 대 팔고 손을 떼는 게 아니에요. 그 프린터가 수명을 다해서 폐기될 때까지 토너를 계속 팔아먹는 구조인 거죠. 어떨 때는 평생 들어가는 토너 값이 프린터 기계 값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한국이 미군에게 팔려는 게 바로 이 프린터가 아니라 토너인 셈입니다. 무기 자체는 이미 미국이 다 만들었잖아요. 한국은 그 무기가 숨쉬고 작동하는 동안 미국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려는 겁니다. 부품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한테 달려와야 하고 정기 검사 주기가 돌아와도 우리를 찾아야 하고 성능을 좀 높이려고 해도 우리 손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짜는 거예요. 머지않아 이런 장면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거예요. 미 해군 군함이 한국 항구로 쓱 들어옵니다. 정비를 받으러 온 거죠. 미 공군 전투기가 한국 정비창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받고요.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산 미사일과 부품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일상이 된다는 건 미군이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안보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들 장비를 고쳐야 하니까 이제는 한국 없이는 군대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 구조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컴퓨터 운영체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오랫동안 쓰던 운영체제를 다른 걸로 바꾸려면 그 위에 깔린 프로그램부터 데이터, 손에 익은 인터페이스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하잖아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대부분은 그냥 쓰던 걸 계속 씁니다. 군수 체계도 똑같아요. 부품 규격부터 정비 매뉴얼, 인력 인증 체계까지 전부 한국 중심으로 맞춰 놓으면 나중에 이걸 바꾸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결국 미국 스스로도 한국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RSF 정책이 설계하는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미군 전력을 인도태평양에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묶어 놓으려면 그 전력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이 지역 안에 반드시 뿌리 박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 탄탄한 구조예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무기 몇 개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군이라는 거대한 고객과 수십 년짜리 끈끈한 관계를 맺으려는 거죠. 예전 방산 사업은 계약 따내고 물건 넘겨주면 다음 계약이 나올 때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했거든요. 수주가 끊기면 수익도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정비 계약은 다르죠. 무기 체계 하나가 보통 30년, 40년은 가니까 그 기간 내내 수익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단순히 방산 매출이 늘어난다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군이 한국에 의존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거든요.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미군의 정비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수요가 늘어날수록 한국이 쥔 협상 카드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무기를 단순히 파는 나라는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나라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법이죠. 오늘 영상 내내 어둡고 복잡한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리스크도 있고 중국의 보복 위협도 있고 아찔한 구석도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판은 단순히 위기라고만 부르기엔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정말로 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늘 걱정하던 게 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미군이 우리 없이는 태평양에서 제대로 버티지도 못하게 됐거든요. 미군 철수를 걱정하던 우리가 이제는 미군이 먼저 우리 마당으로 배랑 비행기를 끌고 수리받으러 오는 그런 기막힌 장면을 맞닥뜨리고 있는 셈이죠.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늙고 지쳤습니다. 제조업은 무너졌고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은 떠났고 동네 수리점마저 사라져 버렸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무기를 고쳐내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격차가 지금 이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중국의 따가운 시선이 우리에게 꽂히고 있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척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을로 끌려다니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한테 매달리고 있고 그 단단한 구조는 트럼프가 다시 온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이 신호를 어떻게 읽고 준비하느냐가 우리의 다음 10년을 가를 겁니다. 한국이 미군의 정비 허브가 되는 이 선택,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국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2029년을 잠깐 꺼냈었는데요. 사실 그 해에 일어날 일이 전작권 전환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한미동맹의 구조 전체가 뿌리부터 재편되는 해입니다. 전작권이 실제로 넘어오면 우리 군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방산 산업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 다음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 신호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